오늘의 플러스, 일본의 새로운 경제 전략,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예, 이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이치 내각이 뭔가 경제 분야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강한 일본 경제 실현이라고 좀 추상적인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2026년도 슈퍼 예산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2026년도 한 122조 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특징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물가고 대응을 통한 생활 안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위기 관리를 위한 성장 산업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예. 세 번째는 경제 안보를 내재화하는 어떤 투자들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물가고 대응을 좀 보면 눈에 띄는 게 일단 가스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가구당 한 7,000엔 정도를 올해 1분기까지 지원하기로 했고요. 예. 일본에는 휘발유의 그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기본세라는 게 있고 이게 리터당 한 28엔 정도 되고요. 잠정세라는 게 한 25엔 정도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50한 3, 4엔 정도 세금이 붙는데 이 잠정세율 25엔 정도 리터당 25엔 정도 붙는 세율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좀 싸지는 거고요. 또 일본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게 103만 엔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연간 소득이 103만 엔이 넘어가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조금 더 되죠. 그러면 소득세가 붙고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103만 엔보다 조금 더 벌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예. 그래서 103만 엔의 벽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카이치 정부가 국민민주당하고 합의하면서 178만 엔까지 대폭 상향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영구 감세거든요. 네. 감세 조치라서 그동안 역대 정권이 참 하기 어려웠던 건데 이제 과감하게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기 관리형 성장 산업 투자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는 확실합니다. 민간에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예,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타겟 산업을 선정해서 예.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겠다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7개, 17대 전략 산업을 지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대충 다 이제 알만한 반도체, AI, 양자 기술, 핵융합 이런 것들이 그 17개 분야에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대규모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은 일본이 탈원전, 원전을 좀 적게 쓰고 안 쓰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원전을 좀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바뀌는 시점이었는데 다카이치 정부 들어서 확실하게 원전으로 확고한 방향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재가동 가속화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결국 재정 기조도 좀 변화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빚을 안 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못할 바에는 빚을 지더라도 좀 필요한 곳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네. 재정 기조 자체가 지금 변화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안보의 내재화인데 쉽게 얘기해서 방위비하고 관련된 건데요. 예. 방위비가 사상 최대 규모 편성이 됐습니다. 예. 9조 353억 엔. 이게 작년보다 한 3천억 엔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무렵까지 아마 방위비가 GDP 2% 수준까지 아마 맞춰질 겁니다. 예. 굉장히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중일 갈등 속에서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기 먼 곳에 태평양 한가운데 미나미토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면적이 한 1.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인데 네. 거기에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시작합니다. 예. 거기에 또 돈을 투입하고 일본의 어떤 군사 전술의 변화도 읽힙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고
일본 본토에서 적의 어떤 함선을 직접 타격하는 장사적 미사일 여기에 9,700억 엔 이상 돈을 쓰고요. 뭐 쉴드 구상이라고 해서 일본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위대 입대자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예. 근데 일본은 굉장히 연안이 넓잖아요. 섬도 그렇죠. 많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안 되니까 10종류 이상의 무인기 드론으로 연안 감시 체제하는 이 쉴드 구상에 한 또 1,000억 엔 이상 쓰고요. 그리고 기존의 항공자위대를 항공 우주자위대로 바꿔서 이제 우주 전략까지 하고 영국, 이탈리아하고 같이 최신의 전투기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방위비를 쓰기는 쓰되 이 방위비로 일본의 첨단 산업 전략 투자에 연결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연결이 되는 형태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 이게 상충되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확장적 재정을 하거나 영구적인 절세 조치를 하면 이거는 돈을 푸는 건데 그럼 이게 물가를 근본적으로 잡는 건지도 의구심이 있고요. 물론 그동안은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 나라였던 건 있지만 그다음에 미래 성장 산업을 도모한다라고 했지만 과거에도 사실 정부 주도로 반도체 회사들 통합하고 뭐 해보려고 했던 건 과거에도 했던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뭔가 대변혁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예전과 크게 달라지고 혁신적인 방안이다라고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혁이다 크게 해보겠다라고 할 만큼 일본 경제가 지금 뭔가 절박한 상황이긴 합니까? 예,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절박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30년 만에 맞이하는 변화에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낮은 인플레이션 내지는 디플레이션을 겪었고 네. 그때의 정부 투자 공식, 성장 공식, 말씀하신 뭐 정부가 이끄는 반도체 이 투자 이런 것들도 사실 90년대 다 해서 실패했던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그 인플레이션율이 한 3% 네.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일본이 지난 5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예. 세상에 드디어 들어섰고 예. 금리도 없던 세상에서 금리 있는 세상으로 예. 들어섰고요. 사실 한 세대 정도 기간이 이제 비어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제 세상으로 사실 페이즈 전환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사네노믹스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90년대 2000년대식의 정부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저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예. 이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동안 일본을 올가매고 있던 두 가지 속박에서 해방되는 의미가 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균형 재정에 대한 강박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만성적인 재정 적자,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껴왔죠. 네. 그래서 역대 정부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재정을 쓰려면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을 국채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크죠. 예. 결국에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소득세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되니까 결국에는 소비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97년에 하시모토 류타로가 3% 소비세를 5%로 올렸다가 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죠.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노믹스도 굉장히 그 확장적인 대담한 정책 패키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소비세 인상했거든요. 네. 특히 2014년에 5%에서 8%로 올렸다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일본 정부 역대 정권 모두가 안고 있는 균형 재정에 대한 압박감이에요. 네. 균형 재정은 지켜야 된다. 네. GDP의 뭐 250%, 200%가 넘는데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파산한다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함부로 돈을 못 썼던 거죠. 예. 이거 제가 뒤에 이론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입니다.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당해왔다. 네. 그렇게까지 재정 적자 겁낼 게 아니다. 네. 오히려 뭐 빚내서 집 사라 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빚을 내야 될 때 빚을 내서 투자해야지 빚이 두려워서 투자 안 하다 보면 미래 먹거리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게 지금 다카이치 정부의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정 압박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게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의 하나고 네. 두 번째는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아, 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예. 방향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AI죠. AI 시대가 오니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게 이 정치적 금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과연 이 AI 시대에 일본이 안 그래도 뒤처져 있는데 AI 시대를 맞이해서 탈원전이 답일까? 그 고민이 사실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카이치 정부 들어서 이걸 완전히 그냥 인정해버린 겁니다. 네. 지금 뭐 원전이고 뭐고 일단 전력이 필요하지 무슨 탈원전에 무슨 뭐 이런 그렇다 보니까 지금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멈췄다가 재가동한 원전이 15기나 돼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재가동된 건데 미야기현에 네. 오나가와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미야기현은 동일본 대지진 바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죠. 근데 거기서 사실은 직격탄을 맞았던 피해를 입었던 원전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가동을 못하다가 고민 끝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더 상징적인 거는 올해 1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이 재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인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도쿄 전력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도쿄 전력이 바로 그 후쿠시마 원전의 그렇죠. 사고에 어떻게 보면 주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주범이 관리하는 이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조차도 지금 고민 끝에 재가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일본 경제가 AI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금기, 예. 탈원전에 대한 부담감도 완전히 떨쳐냈다. 네. 이게 지금 사나이노믹스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경제가 대전환 또 대변혁을 뭐랄까요 선택한 가장 큰 배경은 AI로 대표되는 이런 산업의 대변화 구조 속에서 지금 균형 재정할 때가 아니다. 투자할 때는 확실히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인식 전환 그리고 그런 거에 필요한 전력 수급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여쭤볼게요. 균형 재정과 관련돼서 금과 억조처럼 여겼던 나라가 이렇게 이게 허물어진 이유는 그 이론적인 어떤 근거들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가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그 지금 이제 122조 엔이라고 올해 대규모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카타야마 재무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목 GDP 대비 지출 비율을 보면 한 17% 됩니다. 네. 일본의 명목 GDP가 2026년에 한 69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동안 한 15년 가까이를 600조 명목 GDP를 목표로 했는데 달성을 못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한 재작년 무렵에 600조 달성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쑥쑥쑥 커지면서 지금 690조 올해 아마 될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명목 GDP가 커지면 예. 빚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고. 네. 그동안 이제 일본이 계속 주목해왔던 거는 총채무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250%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총채무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갚아야 할 모든 채무인데 다카이치 정부는 이거 총채무 말고 순채무로 보자. 근데 순채무로 보면은 총채무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빠지게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도 빠지고 제일 큰 게 이제 연기금 이런 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한 80% 정도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에서는 미국보다 낮은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도마의 정리 사람 이름 이제 도마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도마의 정리가 이겁니다. 기초 재정 수지가 균형이거나 흑자를 이루는 상황이라면 네. 명목 경제 성장률이 명목 2절보다 높으면 재정 적자 부담 가질 필요 없다라고 네.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기초 재정 수지라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경비로 쓰고 그거 외에 이제 국채비라는 게 있죠. 국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매년 지불해야 될 것들 상환액하고 이자가 있는데 네. 그만큼만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 이거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면은 이 신규 발행하는 국채가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네. 기초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는 신규 발행하는 국채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건데 네.
2026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기초 재정 수지가 균형 내지는 흑자로 전환된다는 추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명목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재정 적자를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이자율이라는 건 이제 빚이 늘어나는 속도인데 네. 경제 성장률은 이 경제가 커지는 속도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크면 사실은 빚을 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 버는 속도가 빚 늘어나는 속도보다 맞습니다. 커지면 맞습니다. 그 빚 감당할 수 있는데 뭐 걱정이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져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실 빚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렇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예. 지금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대략 지금 일본의 명목 GDP 성장률이 3.8%, 3.9% 정도 나올 거로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인플레이션율이 한 3%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되는데 2%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여전히 이자율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다면 굳이 우리가 빚낼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정말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주장은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이 명목 이자율보다 높은 이 호조건, 좋은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모순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 이 부분인데요. 분명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는 점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예. 물가 상승률은 사실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는 한 3%로 봤지만 2026년은 한 2% 전후로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과 금리 차가 점점점 좁혀지면서 사실상 별 차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빚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고 예. 실제로 일본 역사를 봤을 때 90년대, 2000년대 쭉 지금 한 35년 정도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았던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다른 선진국을 보더라도 지난 4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예. 결국 이거는 지금 최근에 한 1, 2년간의 굉장히 좋은 조건을 너무 일반화하는. 그렇죠. 예. 너무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해서 예. 이 계획을 짠 게 아니냐라는 게 하나의 비판이고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럼 이자율을 좀 낮추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다카이치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엔저가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물가 고통을 더 겪잖아요. 예. 그게 모순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일본이 과거에는 뭐 제로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소비를 진흥하면서 그걸로 인해 인플레이션도 유발하고 또 뭔가 경제도 회복하려는 전략에서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약간의 이자가 경제 성장률보다 낮기만 하면 이자를 부담하고 또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도 결국 굴러갈 수 있다라는 노선도 진짜 큰 전환이 있긴 있었네요. 네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런 전환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두 해 있었던 일시적인 현상을 좀 과신한 걸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해볼 만한 걸로 평가하십니까? 한두 해 있었던 호조건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일본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바로 이게 이제 다카이치의 사나이노믹스하고 아베노믹스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카이치를 여자 아베라고 해서 예. 아베노믹스하고 사나이노믹스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하살이 있었죠. 대담한 통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성장 전략. 네. 사나이노믹스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성장 전략입니다. 네. 근데 통화 정책 똑같이 있고 재정 정책 똑같이 있고 성장 전략이 똑같이 있으니까 마치 같아 보이지만 네. 방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아베노믹스는
통화 정책이 핵심이에요. 재정 정책은 썼긴 썼지만 기동적인 재정 정책, 즉 살짝 필요할 때 쓰고 치고 빠지는. 예. 결국 핵심은 통화 정책이었고요. 네. 통화 정책도 대담하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질적으로 비전통적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뭐 국채만 사는 게 아니고 ETF도 사고 CP도 사고 보통 중앙은행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왔던 거죠. 네. 통화 정책이 핵심인데 그 통화 정책을 몇 년 했냐면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떠냐? 2% 물가 상승률 달성했나? 애매하거든요. 네. 결국 통화 정책은 실패했고 더 이상 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예.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재정 정책밖에 없습니다. 사나이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정책입니다. 네. 통화 정책은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고요.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데 여기서 성장 전략의 차이점이 또 드러납니다. 네.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의 어떤 바탕 위에서의 정책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규제 철폐를 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를 더 하도록 하는, 네.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사나이노믹스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아닙니다. 사나이노믹스는 경제안보라는 시점에서 큰 정부, 네. 전략적 투자, 투자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 더 국채 발행해서 하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균형 재정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베노믹스는 통화 정책, 사나이노믹스는 재정 정책, 성장 전략에 있어서 아베노믹스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사나이노믹스는 산업 정책, 네. 큰 정부 전략,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카이치가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 중심에는 당연히 AI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렇다면 재정 투자까지 해서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서 AI 산업을 포함한 미래 기술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네, 아까 이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 정부는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반도체 AI, 또 한 축이 차세대 원전, 예. 이 두 축의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투자 주체가 되는 거는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어떤 기업이 이 실행 전략, 실제 산업 구조로 구현되는지,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세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라피더스, 소프트뱅크, 그리고 대만의 홍하이, 예. 폭스콘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세 기업이 중요한데요. 일단 라피더스는 뭐 이미 여러 번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2022년에 설립이 됐죠. 일본이 과거의 반도체 왕국의 어떤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토요타를 비롯해서 일본 대기업 8곳이 출자를 했고요. 홋카이도의 치토세라는 곳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시제품 라인이 가동을 시작했고요. 2027년에 2나노 반도체 생산을 양산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목표가 과도한 목표인 게 지금 일본이 반도체 공정 기술이 한 40나노 정도에 멈춰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2나노까지 당기겠다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무리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확정되거나 투입된 예산 지원 규모가 거의 한 3조엔 가까이 됩니다. 어휴. 이 중에 90%가 정부 자금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이게 총 7조엔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4조엔 정도가 더 남았죠. 이걸 어떻게 마련하느냐. 올해도 지금 정부가 2026년 회계년도에 한 1,500억엔 추가로 출자를 할 계획이고, 2조엔 정도는 일본의 메가뱅크 동원해서 은행 융자를 받는데, 이 중에서 80% 정부가 채무 보증을 서줍니다. 네. 결국 정부가 다 돈을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피더스가 결국에는 2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고, 이 라피더스가 2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만든다 치더라도 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출구가 없습니다. 수요처가 없어요. 네. 과연 이 라피더스 반도체를 누가 사줄 것이냐인 거죠.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예. 이 소프트뱅크가 올해 일본의 뭐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같은 유명한 AI 기업들 10개를 묶어서 새로운 AI 회사를 올해 만듭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피지컬 AI 연합 프로젝트거든요. 예. 지금까지 AI는 사실 뭐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쳤다면, 뭐 당연히 앞으로는 피지컬 AI,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개체를 직접 제어하는 AI가 중심이 될 텐데 네. 일본이 원래 제조업은 강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피지컬 AI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산업용 로봇의 두뇌를 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뒤처진 중국과 미국에 뒤처진 어떤 AI 전환을 주도권을 제조업 중심으로 좀 탈환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 한 3조 엔 정도 초대형 투자가 이뤄지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1조 엔 넣기로 했고요. 네. 나머지 2조 엔은 소프트뱅크가 넣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라피더스가 반도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10개 회사가 설립하게 되는 새로운 AI 회사들이 뭐 이런 AI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는데 요 두 개를 현실 세계에서 연결하는 물리적 실체가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 실체 예. AI 서버가 필요합니다. 네. 이 AI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대만의 홍하이입니다. 네. 이 대만의 홍하이가 2016년에 샤프를 인수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금 인수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일본에게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샤프의 이제 카메야마 공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액정 TV 만들던 공장이에요. 예. 이거를 완전히 AI 서버 전용 라인으로 바꾸겠다. 네. 그렇게 해서 2026년 올해 이내 가동을 시작하면 여기서 생산된 서버는 조립하고 만든 서버는 일본 내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제시한 게 뭐냐면 홍하이는 20년 동안 엔비디아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네. GPU 조달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지금 문제는 GPU를 전 세계에서 조달하는데 그 병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일본의 GPU 조달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홍하이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하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 개의 기업이 하나의 축으로 맞물리게 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홍하이가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일본 국내에서 AI 서버를 만듭니다. 네. 이게 소버린 AI의 사실은 스타트 지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원하는 건 라피더스가 엔비디아의 GPU를 수주해서 만들거나 AI 가속기 생산을 직접 만드는 단계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홍하이가 반대로 라피더스의 수요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에서 AI의 모델, 서비스, 서버,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게 다 구축이 되는 서버린 AI가 만들어지는 AI를 국내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정부 지원도 이러한 AI 기업들, 특히 대만의 홍하이까지 포함해서 자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만 기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나의 어떤 소버린 AI 전략이 구현되는 게 올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가장 충격적인 게 폭스콘, 홍하이가 일본의 이런 큰 국가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사실 일본의 경제 구조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폐쇄적인 면도 많은데 그만큼 절박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 자체적인 역량으로만은 이제 정말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박한 것도 절박하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처음 나타났던 게 큐슈에 이제 TSMC 공장을 예. 유치를 했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4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 TSMC 공장을 유치해서 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라피더스를 통해서 AI 반도체, 미래의 AI 반도체까지 우리가 만들겠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걸 다 했는데 서버를 구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하이가 마침 홍하이가 원래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하는 OEM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홍하이도 지금 전 세계 AI 서버 시장의 40%를 점하면서 AI 서버 시장의 어떤 강자로 지금 기업 자체가 전환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홍하이의 어떤 그런 기업 전략과도 맞물려 들어가면서 홍하이하고 손을 잡게 됐고요. 홍하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본 사업이 꼭 필요한 게 네. 홍하이가 중국에서 계속 아이폰
이 70% 이상을 생산하다가 2019년부터 탈중국을 본격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위탁 생산자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AI 서버 생산자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한데 그때 때마침 이제 일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AI 서버를 생산하고 일본 국내에 공급하고 전 세계 수출하는 어떤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옛날에 샤프를 인수하면서 홍하이가 일본에서 엄청 이미지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2016년에 샤프 인수하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인하기 직전에 예. 야 샤프에 숨겨진 부채가 있다. 예. 3,500억엔 숨겨진 부채가 있어서 나 이 돈 다 못 주니까 좀 깎아달라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이 신뢰를 깨는 행동이다. 궁지에 몰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뭐 상도위에 어긋난다면서 홍하이를 굉장히 나쁜 기업으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홍하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걸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불식시키겠다. 일본의 경제 안보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예. 홍하이 측에서는 지금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뭐 일본 입장에서도 어떤 그런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홍하이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제안을 당연히 고맙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일본도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보조금 등을 수행하고 있고 또 절세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렸을 때요. 그리고 또 미국에게 엄청난 또 투자해 주기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5,500억 달러로 기억하는데 그럼 결국 문제는 이게 일본이 재정 감당이 다 될까요? 예, 그게 이제 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들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한 3, 4년 동안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스킴이 짜졌죠. 예. 우리보다는 조금 일본이 미국하고 협상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스킴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주장입니다만 일단은 대부분의 투자금이 대출이나 대출 보증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 이제 일본 국제협력은행 JBIC, JBIC이라고 하는 은행하고 일본 무역보험 NEXI, 넥시라고 하는 두 군데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예산에 이 미국 투자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포함됐냐면 이 넥시의 교부국채라는 거를 1조 7,8천억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부국채라는 게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러 갔다가 만약에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이 있어서 보험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보험을 들어주는 데가 넥시인데 이 넥시가 감당해야 될 보험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1조 7,8천억엔 규모의 교부국채를 넥시에게 종이 증서를 발행을 해주면 넥시는 그걸 담보로 해서 더 큰 규모의 대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거죠.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넥시는 지금 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때 요거를 현금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정부의 어떤 그런 현금 지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또 국제협력은행 JBIC에 대해서 재정 투융자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지금 기업에게 조달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올해 이 JBIC에 배정된 재정 투융자 금액이 7조 1,800억엔이 넘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요 일본의 재정의 어떤 뭐랄까요 재정 적자가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그걸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재정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에 뭐 교부국채나 재정 투융자 같은 금융기법을 쓰기 때문에 당장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위험이 축적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넥시가 보증해줬던 보험금에서 보험금을 지불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교부국채를 현금화해야 되고요. 예. 미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망하면 JBIC에서 저리 대출해준 기업들의 그 대출금이 고스란히 정부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재정 착시로 재정 수지 악화가 보이지 않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게 리스크가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네. 향후 뭐 3년, 4년, 5년, 10년 뒤에 미국 진출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 재정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일본 상황을 쭉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야, 일본도 뭔가 절박하다는 느낌이 진짜 계속해서 드네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걸 봤더니 방금 말씀 주셨던 회계적 기법 등을 통해서 단기에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 것들을 일부 활용하는 면, 그리고 원래 대부분 부채를 가동할 때 통상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국고, 이걸 통해서 관리하는 거 돈을 조달해서 쓰고, 그런데 지금 봤더니 연금 또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금이나 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국책은행에 야, 여기도 좀 쌈짓돈 있네, 이런 것들 갖다 쓰기 시작하는 게 유럽이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모습도 있거든요. 수출입은행에 얼마 있었구나, 어디에 얼마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채를 관리하는 이론적 통계적 근거, 이것도 수정해서 이 통계적 근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재정 건전성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쏟아붓더라도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일본의 정책들에 대해서 일본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 어떤 평가들이 요즘 있나요? 예, 그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두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네. 젊은 층들의 한테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뭐 역대급입니다. 보통 전체 설문조사 같은 거 해도 뭐 지지율이 한 60%,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20대 한정하면 뭐 90%가 넘는 지지율도 그래요?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물어보면 정책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그 체감도가 높다. 예.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뭐 103만 엔의 벽 이런 거 사실은 그 전 정권들 다 문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해결을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거든요. 예. 다카이치가. 그다음에 잠정세율 휘발유 1리터당 25엔 이거 없애는 것도 이거 진작에 없애자고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50년 전에 만들었어요. 지방 도로 유지용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트리거 조항이 있어서 휘발유 1리터에 160엔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 1,600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이 세금은 없어지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 한 10년 동안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리터당 25엔 잠정세를 걷지 않으면 세수가 3.5조 엔 정도 빵꾸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세수로 거둔 거는 대부분 지방도로 유지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 정부들, 지자체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예. 근데 다카이치가 이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자체의 반발이나 이런 걸 누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일할 줄 아는 총리다라는 예. 이미지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다카이치 총리 말할 때 보면 굉장히 명랑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네네. 역대 일본 총리들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고 예. 엄근진의 대명사였는데 예. 다카이치 총리 굉장히 웃어요. 그러면서 SNS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는 단어 중에 사나카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나에노믹스의 사나하고 예. 카츠는 활동의 활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나에노믹스 활동, 그러니까 사나의 활동이란 게 뭐냐면 덕질. 사나카츠는 사나의 총리를 응원하는 젊은이들의 SNS에 뭐 덕질을 짤도 올리고 말하는. 맞아요. 네. 응원 문화, 캐릭터로 네. 소비하고 네. 뭐 컨텐츠로 소비하는 거죠. 예. 이거하고 결합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전에 일본 총리들한테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젊은 층의 지지도 이걸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네. 예. 그렇군요. 나름대로 그러면 이런 큰 변화의 바람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지지 기반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다카이치가 아베와 다른 확실하게 방점을 찍은 이 재정 지출, 이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재정 지출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국 일본의 성장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 결국에 이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고 이제 거기서 겨우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뭔가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지금 바로 중요한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일본 경제의 침체 원인이 뭐냐? 지금 당장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에서 두 가지 보통 보지 않습니까? 하나가 총수요가 부족하냐,
또 하나가 총공급에 제약이 있느냐. 네.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총수요를 보면 보통 GDP 갭을 많이 보는데 총수요 부족합니다. GDP 갭이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결국 소비도 부족하고 투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를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나온 게 휘발유 잠정세율 없애주고 1인당 3,000엔 정도 쌀 상품권도 지금 지급하거든요. 네. 아동 한 명당 한 2만 엔 이렇게 지급하고 직접 보조를 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도 부족하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지금 직접 하겠다는 거죠. 예. 민간에게 맡기지 않겠다. 예. 정부가 AI 반도체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이 해야 될 걸 정부가 투자하기 때문에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만 오르게 되죠. 예.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 그 부작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 통화 정책 썼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요 부족은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공급 제약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제약은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나 떨어지냐를 보면 되는데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최근 2, 3년 사이에 약간 올랐습니다. 네. 약간 올랐지만 0.6%.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평타 치면 0.6%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성장해도 잘했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잠재 성장률이 낮은 편인데요. 이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노동 시간도 있고 TFP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도 있고 자본도 있고 취업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여러 항목 중에서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예. 노동 시간입니다. 아.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파트타이머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103만 엔의 벽. 네. 연간 소득이 103만 엔 넘어가면 오히려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동 공급에 제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178만 엔까지 확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 단점이 있죠. 뭐냐면 이제 103만 엔 이상이 되면 이제 178만 엔 연간 소득이 돼도 소득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영구 감세입니다, 이거. 영구 감세 조치니까 엄청난 또 재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게 이겁니다. 항아리에 밑에 구멍이 뚫렸는데 예. 야, 뚫려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붓는 양이 더 많으면 돼. 경제가 더 성장하면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더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경제 성장을 속도를 올려서 이걸 커버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정리하면 투자도 정부가 하고 소비도 정부가 지원하고 노동력 부족한 것도 정부가 감세해가지고 막겠다. 네. 이거 정부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서 다 하겠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를 위한 정부에 의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다카이치와 아베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베 때는 어떻게 보면 넛지. 그 금리를 어떻게 보면 제로 금리까지 낮추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돈 안 갖다 쓰면 오히려 손해인 수준으로 슬쩍 유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소비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봤는데 그걸로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하기가 어려우니 이제는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소비하고 투자하고 이 중심에 나서야겠다라는 걸로 확실히 더 급진적인 정책을 들고 온 게 다카이치인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수요도 얘기해 주셨고 총 공급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더 잘 맞물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이 그 뭐랄까요 정책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잘 굴러갈 텐데 큰 싸움을 요즘 본의 아니게 도발했단 말이에요 중국에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가 그런 논의도 있던데 그러면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 실제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는 발길을 굉장히 크게 돌렸다고 또 들었는데 그럼 수요 부분에서도 그나마 있었던 외국 수요도 좀 줄어들고 이거 일본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지금 2026년도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 리스크가 되는 게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네. 한 가지가 이제 트럼프 관세 변수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전반기에 그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고 또 올해 11월에는 중간 선거 있고요. 그래서 관세가 어떻게 될지 그게 하나 있고 사실 그보다 지금 더 크게 부각되는 게 중일 관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을 가지 않게 됐다. 지금 일본에서 그 싱크탱크에서 추산을 했는데 여행 자제가 1년 정도 지속되면 명목 GDP가 한 0.3%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히토류죠. 예. 2010년에 센카쿠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중국이 딱 3개월 히토류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그때 타격이 한 6,600억 엔 정도 GDP가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도 딱 3개월만 히토류를 멈추면 수출을 멈추면 아마 GDP가 0.1% 추가로 더 하락할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네. 1월 6일 날 또 어마무시한 발표가 있었죠. 중국 상무부가 일본을 콕 찍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물자 중에서 이중 용도,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쓰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규제하겠다. 확실하게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겠다. 예.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구니에 뭘 담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네. 사실 그 칼을 뽑기 전이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구니를 보면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고요. 예. 혹자는 지금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를 사실은 일본의 주요 화학회사가 전 세계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이 수출 안 하면 중국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카드를 쓰면 중국은 더 센 카드를 쓸 거거든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언을 사실은 속으로는 주워 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발언이 어떤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요. 공방이 길어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게 좀 약간 실수 차원에서 이게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 툭 튀어나온 거군요. 툭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다. 예. 근데 반면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 그러면 좋은 거냐. 네. 일본하고 경쟁 관계 있으니까 중국에 우리 화장품 좀 더 잘 팔리고 일본에 가던 여행객이 한국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예. 사실은 보십시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라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압박을 그런 면이 한 많았죠. 거거든요. 예. 지금은 일본을 겨누고 있는 저 창끝이 언젠가는 한국을 겨누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희도 사드 때 경험을 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중국, 일본 어느 쪽도 쉽사리 그렇게 편을 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겠다라고 기뻐할 일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양쪽 국가를 이런 식으로 저울질하면서 그때그때 본인들의 이득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면도 분명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끝으로요. 2026년 일본 경제 전반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경제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2026년 일본 경제 성장률을 추계를 했습니다. 25년도에는 명목 GDP 성장률이 아까 이제 3.8%, 9%쯤 되고 실질 성장률은 0.9%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명목 GDP 성장률이 한 2.7%, 8%, 실질 성장률은 한 0.8%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한 1%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2025년에 비해서 일본은 좀 25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안정적인 성장 기조에 들어서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중일 갈등이나 트럼프 변수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을 경우고 그런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여기에 더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더 추가될 거고요. 다만 한일 관계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일 경제 공동체 논의도 있고 하면서 한일 경제 협력의 의제들이 많이 올해 더 등장을 할 겁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대통령하고 일본에서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예. 아마 거기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한일 경제 협력 의제들이 등장할 거라서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해서는 그래도 좀 순풍이 부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특히 일본을 쳐다보면서 일본 엔화 가치의 동향을 굉장히 관심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우리 원화 가치와 동조화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요.
올해 일본 엔화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사실은 이 전망이 제일 위험한 전망인데요. 그렇죠. 사실 환율이 쉽지 저는 않죠. 개인적으로는 연말쯤에 140엔대 중반 정도까지 엔고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립금리 수준이 1%에서 1.2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이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올해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면에 미국의 FRB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한두 차례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이런 이 경로가 좀 확실해지면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아마 지금보다는 좀 엔고 쪽으로 네.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급변하고 있는 일본 경제 오늘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